부천 아카이브 활성화 사업을 위해 오늘 임복석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되고 영상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부천문화원의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은 편집되어 그 내용은 책자에 수록될 수 있고 부천문화원에서 발간된 책자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녹음과 영상 촬영에 동의하시는지요? 예, 모두 동의하신다면 녹음과 영상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복석 대표님의 생애와 부천의 역사에 대해 듣고자 부천문화원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47년 정예생 임복석입니다. 저는 부천에 대해서 큰 역사를 외지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부천에서 다만 57년 살아왔기 때문에 제2의 고향으로서의 고향의 포근한 마음으로 부천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 전라북도 보성에서 태어나신 걸로 들었는데 몇 년도에 부천에 오시게 됐고 또 뭐 몇 살 때 오시게 됐고 또 이제 어디에 정착하셔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지 21살 정도에서 왔고요. 지금 5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 왔을 때 정착지가 그때는 부천군 소사읍 당시예요. 시대지가 부천군 소사읍 당시고 그때는 이제 우소사자라고 해서 우시장 위에 그 소사동에서 살았습니다. 살고 그때는 우리 예삼촌이 그쪽에서 젖소 목장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와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3년 차를 한배 구입해가지고 그때 이제 소도 실어나르고 화물 공수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부천에서 57년 하시면서 가장 좀 고생을 많이 했거나 또는 가장 힘드셨을 때 이때는 어떤 점이 있으셨을까요? 힘든 시기란 건 57년 동안에 많았겠죠. 근데 특별하게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실패를 해서 고생을 했던 건 그 소사동에 대보시장 건물이 있었어요. 그게 3층에 보관산업이라는 공제공장 설립을 고향 친구가 하면은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때 그 공제공장을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는 종업원이 한 70명 정도 13년간 참 밤잠 못 자고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루었던 거기에서 13년 사업에 다 집까지 날렸어요. 그렇게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난 친구 말 듣고 공제 사업을 했다. 그때 당시로 말하면 지하방에 집도 다 날라가고 300만 원을 거의 30만 원 월세방 전략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가장 어려운 거지. 되게 힘드셨을 텐데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현재는 그 DS병원 장례식장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혼화영화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지금 그 서경갤러리도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세 가지 일이 좀 이렇게 한 번에 매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좀 먼저 그 DS병원 장례식장이 먼저 이제 부천에서는 유명한데 이 장례식장이랑 특별한 사업이 참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고 특별히 또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거나 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때 이제 그걸 대성병원 장례식장을 하게 된 동기가 이제 그 공적공장을 해서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해서 이제 방향을 좀 할 텐데 저는 이제 실패를 해가지고 어려움이 지하방에서 살았지만은 크게 생활비의 어려움은 안 겪었어요. 왜 그랬냐면 내 손위의 형님이 남양주 지금 동서한테 양자를 가시는데 그 집이 좀 부한 집이에요. 원래 그 강북이 저를 더 좋아했는데 우리 형을 데리고 갔는데 내가 실패를 하니까 너는 당분간 쉬는 게 좋겠다.
뭐 생활비라든가 애들 학비는 다 내주셨어요. 사업자원도 일부 좀 갚아주시고 하고. 그래서 뭐 지금 있었지만 크게 어려움은 겪지 않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이제 누님이 한 분 계세요. 근무가 계시는데, 너는 아무거라도 해도 이 사회에 할 수 있으니까 그 저희 누님 그 본가가 우리나라에서 350회를 그 전라도에서 가장 크게 상임합니다. 벌교에서 이제 반석상사라는 상을 운영하는데, 그 이제 돌아가신 분 그 수의를 제작해서 각 그 장례식장이나 이런데 나가는 것이 그걸 한 50% 정도 이제 했는데, 그걸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전혀 그걸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그 수의를 하다가 이제 그 병원, 그때 당시는 영안실이라고 했어요. 영안실이라든가 장의사 이런 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영업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그 수의라는 것이 그 이제 쉽게 일반인이 접하는 사항이 아니고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많았어요. 기득권들이 차지하는 사람들에서. 그래서 제가 공적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 수의도 그 패션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해서 저희 누님이 이제 재봉일을 잘 하셔서 그거를 제가 공제 공장에 했던 걸 되살려가지고 이제 수의 도포 입는 데에다가 그 핑크 예를 들면 물을 천연으로 지르고 파란색 물도 지어가지고 이 단을 달아서 맞춤식 그 쉽게 말하면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수위에다가 접목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각 그 장례식장에 가서 그걸 보여주니까 딴 데서 들어오는 값하고 같은데 자기네들이 받을 때 손님들한테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그 장의사나 장례식장에서 그 이제 그 샘플을 전달했더니 그게 많이 소비가 됐어요. 거기에 기반이 돼가지고 그거 한 5년 동안 하는 동안에 장례식장 돈을 들여서 장례식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원래는 그 영안실이라고 불러서 이렇게 장례식장은 이렇게 되게 이력이 경쟁되고 이렇게 하는데 정도 일정을 하세요. 네, 그건 이제 그때 당시 그 전역 그 사회자가 이제 연락이 그때 왔었는데 인터뷰를 하는 적이 있는데 그 왜 인터뷰를 했냐면 부천 장례식장 있죠. 부천 장례식장을 제가 허가를 받은 겁니다. 최초 도심권에다가.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도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 장례 문화라는 것이 혐오산업이 아니고 우리 장례 문화도 어차피 인간이 한 번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환경이 좋은 속에서 장례를 해야 될 환경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전에는 영안실 같은 데서라든가 엄청나게 그 협소한 여건에서 장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장례 문화도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서 그런 이제 도시에서도 장례를 할 수 있는 그가 문화로 바꿔보자 해서 제가 일본도 갔다 왔고 그래서 장례 문화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가 그 부천 장례식장 자기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아마 소송을 한 3년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겨가지고 그 장례식장이 설립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이렇게 변화된 거는 제가 최초에 일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남 사고에서도 호남에서 주변에서도 이렇게 활발한 움직이는 활동하는 곳이 한 곳인데 거기서도 꽤 많은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활동을 하셨던 뭐 원칙도 많으시겠지만 네, 그 중에 또 이렇게 하셨던 활동 중에 딱 기억에 남는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제가 이제 그 호남 향후에는 지금 현재 들어간 지가 27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는 향후회를 알고 있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에 전념을 했고 향후회에 들어가서 제가 뭐 특별하게 한 건 없지만 한 가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그때 우리 호남 향후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기금도 별로 없고 복개천에 최초에 건물에다 우리 서정식 그 고모님이 내스름 대회를 해 열어가지고 세를 얻어서 생활을 했는데 우리 회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회비를 안 쓰기 위해서 여성 회원들이 나와가지고 닭을 몇 마리 사다가 쌀하고 죽을 끓여서 저녁 식사를 대용하고 기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다국빌딩에 약 100평 되는 향후회가 백민기 회장 때 만들었는데 제가 좀 그 향후회장 하면서 좀 그렇게 했다고 하는 장면 뭐가 있냐면 그때 그 회관을 마련해가지고 딴 회장이 이제 현판식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건 사업에 회관을 마련했으니까 그 현판식을 할 때는 그 주변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향후회 하신 분도 있고 향후회를 안 하신 분들도 주변에서 협조를 해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몇 사람만 현판식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회장을 임명을 받아가지고 회장을 하려고 하면 기금이 필요해서 이제 그 협찬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받으러 이렇게 다녀보니까 지배적으로 그런 현판식을 때 굴리지도 않고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한 사람들이 향후에 뭔데 협찬을 해다 난 거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우리 차학연 박종혜 선생님하고 그림을 많이 만들었는데 독립기념관에 기념비를 쓰신 분이고 상당히 알려지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2,000원 모시고 가가지고 도가지 그 항아리에다 단 항아리에다가 복복자와 목숨 숫자를 써서 이제 25점을 그려서 그 쉽게 말하면 명품 도자기를 하나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회장 시인데 향후회관에 큰 기여를 하시고 근데 우리 향후회관 회를 이끌어 오신 전임 회장님에게 기념으로다가 회관 그 협조해 주신 보답을 그걸로 마무리를 지었다는 참신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항아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 항아리가 집에 와서부터 아주 자기들이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좋은 공부를 시작하고 있다고 해서 참신이 있습니다. 지금 또 그 서경갤러리 기포에 있는 그 갤러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하시는 일하고 약간 매칭은 안 되지만, 네,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 갤러리를 운영하게 계시고, 그리고 또 갤러리라는 사실 그림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운영만 좀 굉장히 어떻게 힘들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되시는 일이 계기가 있었는지, 또는 운영하면서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그림을 제가 이제 좋아한 동기가 있었죠. 이제 공적 공장을 할 때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예요. 그 이제 일을 해서 선적을 해주고 돈을 받아가지고 인건비 주고 하청을 주고 나면 내가 집에 쌀 돈이 없을 정도로 그 어려움이 겪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분이 매화 그림을 하나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 매화 그림을 이제 무심코 집에다 갖다가 이제 그 거실에다 걸어놨는데, 그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림이 갖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순간적으로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상당히 이제 부도 직전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서 그림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그 매화가 설중매잖아요. 2월달에 3월에 피는 건데 이파리 없이 꽃이 먼저 피죠. 굉장히 화려하게 피죠. 근데 그 매화는 그 동면을 하지 않으면 그 화려하게 피지 않습니다. 따뜻한 곳에다가 이 집에서 이 기를 때 베란다에다가 동면을 시켜야지 방 안에 내놓으면 꽃이 화려하게 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 인물도 저렇게 화려한 걸 자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눈보라를 맞고 엄동설안에 혹한을 견디고 나서 저렇게 꽃을 피는데, 하물며 만명의 연명이라는 인간이 이런 고통을 가지고 내가 이래서야 되겠나, 참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고 해서 내 나름대로의 이제 마음의 다짐을 하고 이제 일선에 뛰어들게 됐고요. 그 그림은 그때부터서 그림은 참 나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이 그림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 어려운 속에서도 접하다 보니까 그 한 점, 두 점 그림을 이제 보고 이렇게 그림이 한번 꽂히게 되면 그걸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림이 이게 뭐가 땡긴 것처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림을 이제 한 점, 두 점 관심을 갖고 아시는 화가분 전시회를 가가지고 한 점씩 사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림을 보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이제 큰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서양필러에 있는 몇 점 정도의 그림과 자기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10년, 이제 14, 5년 전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림을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제 그 우리나라에 이제 화가들 보면 청경자씨라든가 이런 분들 화가들 보면은 크게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림이 매덕지도 않은 그런 현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렇게 내가 이제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아, 이게 그림이 우리나라 재벌가들 이렇게 서로 보면 하나만 안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림이 내가 할 여건은 힘에 벅차지만 나도 이 환경에서도 그림을 수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받아다가 모으게 됐는데, 지금은 한 400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름 있는 그런 화가를 만나고, 우리 김정수 화가는 우리 큰 매니저하고 이제 이모부 관계로 사진관도 해서 그런 그림도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이라는 것이 이제 저는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뭐로 확신을 갖고 있냐면, GMP가 지금 현재 내가 엊그제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GMP가 지금 3만 한 6천, 7천 분 된다고요. 3만 부에서 4만 부이 넘어가면은 되면은 문화 사업의 활성화가 되게 돼 있다 그럽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문화 사업이 상당히 앞으로는 활성화되고 그림이 세계 시장을 이렇게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우리나라 그림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 진달래 그림 정도 되면은 아마 호당 거의 200만 원이 넘어갈 것인데 우리 국내에서는 1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많이 저평가되는 있는데, 지금 한 2, 3년 전부터서는 그 그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상담도 하게 되고 젊은 층으로 이제 변화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쳤는데요. 다시 이제 DS로와 장례식장 얘기 봐서 매월 특별하게 여기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이제 저희 DS병원 장례식장은 우리 대성병원 자체도 그렇지만 부천에 로컬병원이 2개가 있죠. 성과병원하고 순천향병원이 있고, 그런 데서는 행여자라든가 주인 없는 망자를 안 받아줍니다. 또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대성병원을 보내버리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성병원이 조금 영세한 분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랍니다.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근데 부천에 주인 없는 망자를 저희들이 그 장례를 해주는 게 한 70, 80%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은 그 주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병원 자체를 해서 국가에서 약간 시비 주는 걸 받고 정리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날짜를 정하셔서 매월 진행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그 주인 없이 망자가 장례를 치러서 나가신 분들이 부천시의 전체의 한 70,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10몇 년간 다닐 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례장 시작하고서부터 그 스님한테 우리 병원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그 주인 없는 망자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주는 임회장도 좋고 장례식장도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정성껏 지내주면 어떠냐. 그래서 아유 흔쾌히 그 날짜를 해결해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낸 지가 18년 됐을 거예요. 그 날짜를 매월 음력으로 18일 날입니다. 매월 18일 날이 되면은 정성껏 떡도 안시로 하고 또 가장 맛있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를 정성껏 밤 11시에 지내서 그 떡을 다 병원 식구들에게 놀아주고, 그 다음 날은 김밥을 해서 다 놀아 먹어야 서로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주인 없는 망자분들의 제사를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 하시는 그러면 제가 장례일장 끝나는 날때는 모셔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천역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지금은 앞으로 더 오래 많이 사시겠지만, 현재까지 한번 중간 지점을 향해서 돌아보셨을 때, 여태까지 내가 한 57년 부천에 살면서 이런 게 좀 생각이 든다던가, 또는 생각이 좀 따뜻하게 떠오르는 일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으실까요?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작업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7년간 내가 부천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애착을 갖는데, 제가 역대 부천 우리 부천군 소사읍을 지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강화, 웅진, 김포, 부천에서 국회의원 한 명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부천에만 국회의원이 4명이에요. 피가 되어서. 그런데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부천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안타깝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이제 호남향후회 총회장도 해봤고 전국 호남향후회 수석부회장을 8년을 했어요. 근데 부천은 유독 우리 지역에서나 밖에서 보면은 부천의 가치를 그만큼 우리가 배우를 못 받고 산다 하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부천의 예를 들면 현 여건이 주변하고 우리가 일산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성남이라 이런 데를 비교해서 우리 부천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여급을 받고 있다는 것보다 부천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그 중흥마을에 40평짜리에 살고 있는데, 그 다른 지역에 보면은 월세 보증금도 안 되는 거예요. 집값이. 가치라든가 부천의 도시의 가치가. 그래서 왜 그렇게 부천이 되는가? 가장 그 부천에서 서울하고도 인접하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왜 부천이 이렇게 돼 있는가 한 거를 생각하게 되고 참 답답한 심정이 들죠. 그런데 그거는 정치하는 분들의 라든가 시를 운영하는 분들의 마인드라든가 책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 나름대로 부천 사회 진단위원들 의원들을 만나서 항의성으로 대화를 해봤고, 시장이 새로 바뀔 때마다도 우리 부천 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속 시원한 부천의 발전에 대해서 답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부천이 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여건이 있는데 부천을 운영하는 정치인들의 마인드가 좀 미치지 않아서 그런지 좀 답답해요. 선생님, 제가 추가 질문 몇 가지만 할게요. 네. 우시장을 많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우시장이 규모가 얼마 정도였는지랑 우시장에 뭐 이렇게 소만 이렇게 판매했는지, 또 이제 우시장으로 가는 뭐 길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목장에서 우시장까지 이동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길에 대해서는 이래를 잘 모르겠고요. 그 우시장의 규모가 이제 소사동에 보면은 그 천연기념물 느티나무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그 밑에가 이제 우시장 터인데, 거기가 현재 이제 그 소사 골목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시장이. 그 평수로 따지면 한 3,000평, 4,000평 될까?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5일장으로 열렸죠. 그러면 거기가 오전에 잠깐 소가 이제 이 경민관에 있던 소들이 불러와서 이제 그 매매가 이루어지고, 돼지 같은 거 끌고 나와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거기서 막 돼지 국밥도 팔고 그랬죠, 옛날에. 그러다가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그게 없어졌지. 그리고 그때 그 우시장이 상당히 이쪽에서는 알아듣던 정권이 났던 우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도시화되면서 완전히 사라졌죠. 도시들에서 다 유튜브 갖고 있네요. 그렇죠. 뭐 거의 신천리라든가 시흥시 이쪽에서 다 서울 모으고. 그리고 봉제 공장을 운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복안사요? 산업. 복안산업. 그 공장의 위치가 어디였을까요? 그 소사동 대구시장. 소사동. 그럼 주로 우시장도 그렇고 소사본동 쪽에서 활동을 그쪽에서. 많이 하셨네요. 네. 그 집도 그쪽에서, 위소사 쪽에서 사신 거고. 소사초등학교 생기기 전입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상품을 주로 생산하셨을까요? 그때는 수출품.
어떤 수출품? 립들, 예? 세타, 아, 스웨터, 세타, 니트. 아, 자켓. 그럼 주로 이제 옷이나 의류 같은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 미국이나 이제 아프리카 같은데 거기 그때는 그냥 싸구려죠, 뭐 만들어가지고. 몇 년도부터 운영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한 25년 됐을 거예요. 한 그러면 90년 정도? 그렇죠. 90년. 80년대 후반부터 80년. 거의 90년대 후반까지 하신 걸로. 예. 그리고 장례식장은 한 20년 전부터 하신 거죠? 네. 그때 장례식장이 몇 개나 있었을까요? 부천에? 부천에 성가병원하고 순천병원하고 세계병원. 3개였는데 그렇죠. 4개째 운영을 하기 시작하신 거고, 그리고 궁금한 게 그때 이제 아무래도 장례식장을 운영하시면 장례 문화 같은 게 좀 보이실 수 있잖아요. 부천에 좀 장례 문화 중에 좀 특이하거나 기억에 남는 장례 문화 같은 건 없을까요? 이제 특이하거나 장례 문화 남는 거는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이제 내가 그 장례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장례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열하겠지. 그 영안실. 그때는 이제 영안실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체를 보관하는 데지 장례를 하는 데는 아니죠. 원래는 불법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걸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양성화한 거지. 장례 예식장으로 바뀐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영안실에는 대실료를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 그 개념이 예식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수위라는 걸 갖다가 이제 그게 말이 많았죠. 수위가 예를 들면 50만원짜리를 300만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관도 10만원짜리를 50만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가격을 부풀려서 운영을 했던 것이 영안실 때의 사업이고 장례 사업이었어요. 지금 장례 예식장은 결혼 예식장이나 똑같이 지금은 장례 용품은 정찰제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화장용 수위 하나가 10만원, 15만원, 20만원.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실료 위주. 좋은 시설을 제공해주고 음식, 그렇죠? 음식을 이제 셀프로 해주는 거죠. 해줘가지고 그걸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례에 대한 문화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실료라든가 음식을 팔아서 장례를 하게끔 제도화해 준 것이 장례 예식장업이고, 옛날에는 예식장업이란 자체가 없었어요. 영안실에서 불법으로 했던 거지. 장의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걸 해봐야 세금도 내는 거고, 예를 들면. 근데 지금 이제 장례가 해가지고 사업자에서 세금 다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식 시설로 위생도 철저하게 이제 보게 되고, 그래가지고 신장례 문화가 정착이 됩니다. 그럼 기존의 영안실이었을 때는 그 사체만 보관하고 그 관련된 뭐 장례를 위한 행사들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였나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근데 불법으로 했죠. 그 영안실 자체 내에서. 영안실에서 위탁처럼 해갖고 이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위탁처럼 들어가가지고 사업을 했죠. 그때는 굉장히 쉽게 말하면 이제 바가지를 심는 그런 제도가 됐었지. 그리고 이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 20-30년 전에는 사람이 운명을 하려고 그러면 밖에 나갔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객사라고 해서 집에 들어가서 돌아가서 운명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30-40년 전에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돌아가시려면 밖으로 나가는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걸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용하는 데가 장례식장이에요. 얘기하죠. 마지막 궁금한 게 그 굳이 꼭 왜 장례식장을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장례식장이란 건 첫째 위생,
네. 집안에서 했을 때도 위생 문제. 그렇죠? 네. 협소하고. 그 다음에 시신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운명하게 되면 부패하게 되죠. 이 자체가. 집안에서 그거를 방지할 시설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도 영안실이라는 것이 사체를 보관하는 그 허가 조건의 영안실이 있는 거예요. 사체를 보관하는. 장례식장을 운영 안 하더라도 그 사체 보관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는 이제 사체 보관하는 그 냉장 박스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사람이 운명하기 전에 똑같은 온도로 인해서 한 달이 가도 일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 위생적인 처리가 돼요. 그래서 장례 문화가 그렇게 바뀐 거죠. 아, 그래서 장례 문화가 조금 더 개선돼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장례식장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고,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에 한 가지는 그 기존에 집으로 이제 집에다가 시신을 안치해 놓고 아마 이제 병풍 쳐놓고 이제 향 피우고 이제 거기 조문객들 찾아오고 이런 문화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이전에는 그래요. 부천도 그런 문화였었던 거죠? 그렇죠. 그 전에는. 네. 그래서 집에서 장례를 많이 했죠. 그 전에는. 집에서 장례 치르고 산소로 갈 때 이제 그렇죠. 뭐 같이 막 그 상여 같은 상여도 것도 하고. 근데 지금은 자체가 90몇 프로가 다 과장이에요. 바뀌었어요. 그럼 그때 상여는 어떻게 했던 걸로 기억하세요? 그때는 이제 상여가 그 만드는 그 기술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대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일회성으로 만들어서 태워버리는 대표님의 가족들, 후손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또 친구들한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편안하게 보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주변에 이제 보통 뭐 향후 예장을 하고 부천에서 조금 알려지다 보니까 덕담을 하게 되는데 주로 내가 덕담을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언젠가 한번 사람은 가는 건데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뒷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이거를 항상 생각해보자 하는 위주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내가 없었을 때의 뒷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걸 생각한다면 올바른 생각으로 마음을 유하게 갖고 살게 할 것이고 나는 우리 후손들한테 특별히 잘해놓은 거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다만 우리 가족들이 내가 그림에 그간에 이제 친구를 가지고 모으고 있을 때에 이 가족들의 심기는 많이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 가슴에 먹이 들었을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림이 그냥 온 집안에 그림이 그냥 사람이 목표에 달릴 정도로 그림을 갖다 놓고 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가족들도 이제 이해를 하고 그림이 나를 거쳐서 나가는 것이 진달래 그림이 내 손을 거쳐서 나가는 거는 아마 금액으로 따져도 그 1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림이 점차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게 돈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가족들도 관심을 갖고 아직도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그 갤러리는 1년에 그림 한 두서너 번 정도 와서 거래만 해도 한 2, 3억만 거래해도 1년 유지는 하니까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남길 수 있는 얘기는 그저 그림은 꼭 영리 목적보다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사업이니까 잘 간직하고 지나다 보면 우리 그 손자 후손대에서는 그림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느끼지 않을까 하는 확신을 하면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으로 인터뷰 말씀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책자에 발제로 실릴 수 있고 편집통에 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 중 영상과 녹취 파일을 유튜브에 올라가 QR코드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시는지요? 네.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